지난번에 제가 52시간을 코로나 이후로 유예를 하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지금 너무 힘드니 코로나가 좀 잡히고 나면 그때로 유예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하필이면 그 글을 쓴 날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약한 근로자들, 취약한 근로자들의 사정을 잘 살피는 것이 전태일 열사의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길이다라고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논객이 저에게 공개 질문을 주셨어요. 주 52시간 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나는 5만 육체 근로를 해서 초과 수당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인데 더 쉬고 덜 일하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길이 없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 라고 저에게 공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내 월급을 덜 받게 되나요? 그러면 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왜 내 자녀를 부양하면서 더 일하겠다는 내 자유가 침해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장시간 근로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숭인동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요. 여름에는 제가 그 골목을 잘 돌아다녔는데 그런 반지하에서 근로자나 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봉제기계를 하루 종일 돌립니다. 하루 종일 돌려야 그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드라마에서 본 코트, 드라마에서 본 바지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동대문 시장에 쫙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산업 여건이죠.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옛날 방식의 생산 방식을 의존하면서 옛날 방식의 근로 관행을 가지고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그렇게 일을 하면 건강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 대답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급한 분들,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장시간 근로는 나쁜 거니까 너네처럼 생산성이 낮은 업체는 차라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근로시간을 확 줄이는 게 좋아 라고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책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적어도 머리 터지게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장시간 근로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그런 관행이 유지되는 데는 노사 간에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가 필요한 부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강하게 충격을 주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확 줄거나 하는 것을 무릅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야 중요한 일 하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책을 만들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사업체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도 있지만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작업 방식을 가진 저생산성 부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도 있지만 하루에 10몇 시간씩 미싱을 돌리는 저생산성 부분도 서울 한가운데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생산성 부분에 좀 잘해라 라고 하면서 규제를 막 하면 이분들을 갑자기 고생산성 반도체로 옮길 수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한지를 물어본다면 10중 8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먼저 보장이 돼야 저녁이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기 일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남의 일이니까 규제를 막 만드는 거죠. 너무 성급한 방식으로.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 규제도 그렇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잘 봐야 한다. 왜냐? 그것으로 떨려나는 사람들이 있고 소득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모든 지혜가 압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남의 인생을 담보를 잡아서 이것이야말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달성됐냐? 많은 나라에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이상하죠. 아이러니 같지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 근로자들을 필요로 했던 사용자들의 필요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노동시장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에서는. 왜냐하면 노동비용이 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그 필요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50만 개 창출이라는 얘기를 공약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일부러 한 것도 문제고 모르고 했다면 더 문제고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이런 규제는 경제 내 생산성 부분마다 경제의 생산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이 비록 우리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산성이 약한 부분일수록 부작용에 취약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되 조심스럽게 많은 보완과 준비, 노란불 기간 이런 게 중요하다. 철저하게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자랑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런 고민들이 전 세계 선진국에서 많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100년 동안 임금 투쟁과 근로시간 단축 투쟁은 전 세계의 노동운동의 주요 핵심 테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책 사례와 고민이 축적돼 있지요. 후발 선진국으로서 좋은 게 뭔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참고하고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으면 우리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좋은 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쌓여있던 지혜를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 앞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것처럼 선거 때 약속했으니까 선거에서 센 사람이 캠프에 들어와서 공약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도 2년에 30% 올리고 52시간은 어떤 선진국에서 갖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획일적이고 신속하게 노란불 기간도 형편없이 짧게
그렇게 만들어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2개 폭탄만으로도 벌써 첫 3년 동안 경제가 휘청휘청했습니다.